최고의 페이지.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이게 네. 되게 이제 너무 좋은가요? 너는 제 지인이 그렇게 하시던데 그 시작하면 요 박수 때문에 이 소리가 되게 친숙하다고. 계속 들으니까. 네. 이게 그 학습 효과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떤 분은 되게 그 촌스럽다 뭐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나중에 뭐 설정이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나중에는 뭐 좋다 이렇게 또 그래요? 말씀하시더라고요. 촌스러운 게 오래 가는 거예요. 네, 뭐 소개 먼저 할까요? 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종화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내면의 현자를 깨우는 이동훈 코치입니다. 예, 뭐 최근 그냥 뭐 특별한 거 있으세요? 어떠세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예, 뭐 더운 날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감기가 안 떨어져서 아직까지요? 네, 굉장히 오래 가는 것 꽤 같아요. 몇 주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름이니까 더운데 사실은 실내만 주로 많이 있으니까 에어컨 같은데 알게 모르게 계속 몸 관리가 더 어려운 시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감기 조심하시고. 네. 목사님은 어떠세요? 뭐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고 약간 목감기가 있어가지고 네. 계속 그런 상태예요. 네, 다음에 뵈면 꼭 낫고 오도록.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피로감이 쌓여 있는데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생각만 하고 안 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한테 돈을 주면 돼요. 돈을 약속을 하고. 네. 약속을 하고. 운동을 안 하면은 돈을 내겠다. 1, 2만 원 하면 안 돼요.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해야지. 참 코치님 그 100만 원 얘기 하셨잖아요. 네, 이제 3개월간. 3개월. 네. 10kg 빼는 거? 네, 지금 한 1.5kg? 1.5kg 빠졌어요. 네, 빠졌어요. 1.5kg 밥 한두 개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유명철 대표는 그렇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지난번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제 새로운 책이 나왔습니다. 완벽한 소통법. 와, 멋있네요. 제목 어떠세요? 완공. 완벽한 공부법. 예, 몰라요, 그거는. 소통법. 네. 예, 아니 그냥 저는 마음에 들거든요. 네. 물론 이 책을 다 읽어서 완벽하게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소통에 대한 그 유경철 대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전부 다 집약해 놓은 책이잖아요. 네, 이걸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제가 이제 쓴 의도가 있어요. 이제 쓴 의도는 제가 이제 소통, 커뮤니케이션 이런 강의를 많이 하죠. 주로 하는 제도 회사 이름이 소통과 공감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계속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길게도 하고 짧게도 하고 주제가 다양하죠. 소통이라 해도. 그래서 이제 이걸 하게 하면서 이것을 한번 좀 총망라해서 정리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는 그런 의미, 그리고 정리하면서 제가 또 강의했을 때 그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잖아요. 듣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좀 적당히 넣어서 함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좀 기획했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과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독자들이 읽기 쉽게 잘 정리해 보자. 그래서 이렇게 10가지로 사실 정리를 했죠. 그래서 앞에 책 표지에도 있는데 연결, 갈등, 성격, 성향, 라포, 말하기, 경청, 공감, 질문, 피드백. 이 10가지의 이 요소들, 그러니까 항목들이 사실 소통의 전부라 이렇게 말하기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포괄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정도만 하셔도 완벽하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스킬들을 얻어갈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사실은 이 책을 기획했고 또 그런 관점의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을 읽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상자들은 누구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일반인들 당연히 대상자로 타겟을 했고요. 그 일반인들 중에서도 소통에 좀 어려움이 있는 분들, 아니면 관계나 아니면 상사와 관계, 아니면 가족, 지인들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좀 그런 소통법을 제가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책이 얘기하는 게 소통이 중요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소통이 중요한가요? 소통이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통이 근데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어떠한 소통이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소통이 문제가 된다 이런 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소통의 중요성 한번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일상 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뭐 조직에서 일하는 분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 70% 정도가 사실은 소통이에요. 그래서 말하기, 쓰기,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같이 대화하죠. 그다음에 뭐 문서 작성하는 것도 다 사실 소통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획서나 보고서도 사실은 문서 소통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그 70% 정도가 소통이기 때문에 그 생활 속에서 이것을 잘하지 못하면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알다시피 그 조직에서 뭐 일을 하는 분들은 예를 들면 많이 일을 하시니까 사실 퇴사하는 가장 큰 원인은 뭐 같아요? 회사를 예, 보고 직원들이 들어왔다가 직원 상사를 들어왔다가 보고 퇴사하는 그 이유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걸 설문한 게 있거든요. 근데 리서치에서 설문했는데 어떤 게 1등인 것 같아요? 혹시 회사를 보고 회사를 선택하지만 네. 상사를 보고 떠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맞죠. 아무래도 상사의 갈등, 네, 그런 어떤 소통의 부재, 그렇죠. 뭐 이런 부분이겠죠. 네,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다른 데서 연봉을 더 준다고 아, 그것도 중요하네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코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상사와의 갈등 때문에 떠나는 게 제일 많아요. 근데 그럴 상사와의 것 갈등에서 같아요. 떠나는데 네. 그것 중에 가장 큰 게 소통이 안 돼서. 음. 그러니까 상사가 밉다는 것은 그냥 인간적으로 미울 수도 있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대화가 안 되고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떠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소통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사가 중요한 것 보기에 같아요. 진짜 싸가지 없는 놈이야. 상사가 보기에 굉장히 무능한 놈이야. 이런 사람들도 사실 알고 보면 소통의 문제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 그럴 수도 있을 네, 것 그럴 같아서 수도 제가 있죠. 질문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 내가 보기에 쟤가 진짜 싸가지 없어라고 생각은 내 생각이고 그와 같이 소통이 안 됐을 때 그런 생각이 더 강화될 수도 있어요. 상사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럼 그 사람과 부하 직원과 내가 선입견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건데 대화를 어느 정도 많이 했는지 시도를 했느냐의 문제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충분히 대화하고 충분히 지도해주고 충분히 피드백 주면서 서로 우리가 소통 교환을 하면서 그런 결과를 얻었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통 어떠냐면 그냥 작은 사소한 일 아니면 뭐 별 소통도 안 했으면서 내가 어떤 그 사람의 어떤 한 행동을 가지고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판단해버릴 수 있고 낙인 찍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소통을 안 하는 리더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관계가 안 좋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대화를 하고 소통을 많이 하게 되면 거기서 해결되는 포인트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저번에 이제 부서장들을 대상으로 부장님이죠.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너무 자존심이 세다. 자신감, 뭐 자존감이 아니라 이렇게 고집이 너무 세다. 그 고집이 센 친구를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조직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중에서 하나가 나이 많은 팀원들. 이 사람들은 분명히 나보다 먼저 이렇게 회사 입사를 했는데 이 친구들도 어떻게 관리하고 소통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자기 고집 강한 것과 나이 많은 팀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고집이 많은 팀원이라 고집이 세다. 자기 고집 세다. 고집이 세다. 네.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뭐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 같은데 또 그냥 단편적으로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쉽지 않을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얼핏 듣기에 네. 생각나기에 고집이 세고 자기의 뭔가 주장을 강하게 하는 사람들일수록 자기가 되게 좀 모자라거나 약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기를 좀 드러내려고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자기 주장이 강한 친구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다. 라는 거죠.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마라. 그런 부분에서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니 그 자기 주장이 강한데 뭔가 좀 좋은 일이 일어나고 성과가 난다면 괜찮을 텐데 그 자기 주장이 강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마찰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더 일이 안 되는 진척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 친구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그 친구는 네. 이 완벽한 소통법을 공부해야 되겠네. 아, 그렇구나. 책을 줄까요? 네. 그래도 저는 기본적으로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 그런 뭐 예전에 사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잘 변하지 않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 또 성격과 또 연관이 되어 있고 기본적인 마인드나 기질과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왜 우리가 함께 팀워크 이루어야 되는지, 왜 본인만 고집이 안 되는 건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그 뭐 설득한다는 개념보다는 설득이 안 되니까 중요한 거는 결과나 아니면 프로세스나 이런 상황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잘못됐을 경우에 왜 이게 잘못됐는지를 사실 스스로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뭐 코칭을 해주거나, 그렇죠? 피드백을 해주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좀 변화할 수 있도록. 뭐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고집이 센데 고집이 없어지진 않겠죠. 고집은 있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게 잘못되는구나를 스스로 느끼게 되면 옛날에 했던 것대로 그냥 그 방식대로는 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나이 많은 팀원들은 어떻게 해요? 나이 많은 팀원? 예전에 그런 경우 있어요. 실제 제가 있었을 때 저 나이가 많은 지시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기본적으로 존중해 줬어요. 나이 많은 팀원이기 때문에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한 대우를 해주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공정하기 때문에. 네. 단 나이 많은 팀원이었을 때 우리가 보통 여기서 어떤 조직은 반말도 막 하잖아요, 밑에 직원들한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반말 안 하고 대신에 존중해주고, 다른 팀원들 똑같이 반말하지 않고 그렇게 해야 돼. 또 이 친구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밑에 팀원인데 또 이 친구는 존댓말해주고 다른 사람 반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공정하게 진지해주고 대신에 좀 마음으로 좀 더 그 관심을 기울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만약에 일을 잘못했을 때 지적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기분 안 나쁘게 조금은 좀 우회적으로 아니면 좀 부드럽게 좀 지적을 하면서 감정에 다치지 않게 해주니까 오히려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또 다른 또 뭐 솔루션이 네. 있을까요?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소통과 관련해서 조금 더 확장해 보자면 조직이나 이 일상생활에서 소통이 어려운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나이 많은 사람이나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어려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소통이 어려운 일이 너무 많죠. 그렇죠. 사실은 뭐 이 어려운 이유들은 뭐 진짜 셀 수 없이 많아서 그런데, 저는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인지적 구두쇠 현상이라는 용어를 아시나요, 혹시? 처음 듣는 몰라요. 처음 들어요? 네. 예. 그게 이제 용어인데, 심리학 용어인데, 자신의 심리 안에서 처리 가능한 정보만을 취사 선택하거나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처리 가능한 정보만 이해하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들을 다 다른 것도 많잖아요. 온전히 듣지 않고 그것을 자기가 들은 것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걸 거부하게 되거나 그거를 싫어하거나 아니면 뭐 나는 받아들이지 않거나 이렇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요소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인지적 구두쇠 현상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소통은 이렇다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있잖아요. 정보가 100%가 있다고 하면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려고 했던 60% 정도만 기본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신체 생리학적으로. 근데 듣는 분들도 한 60% 정도만 또 듣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들으려고 해도.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정보가 교환되는 게 한 37%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36. 36인가요? 역시 수학. 6636이잖아요. 예, 6에 36. 그러네요. 그래서 36%이기 때문에 계속 내가 전달하려고 했던 게 누락되는 거죠. 생략되죠.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100이라는 것을 사실 표현하려고 하면 60밖에 안 되는데 사실 상대방도 그 60밖에 못 듣고 그다음에 머릿속에 그걸 또 정리하는 것도 전혀 또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생략된다는 얘기 하잖아요, 보통. 네. 생략된다는 게 그치. 내가 말을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의도를 생략해서 듣거나 또 왜곡을 한다고 하죠, 왜곡.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말하는 의도는 그것이 아닌데 뭐 내가 스스로 왜곡해서 듣는다거나 아니면 일반화를 시킨다거나,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흔히 하는 일반화가 뭐냐면 뭐 이렇게 조직에서 보면 아유 저 부장님 이상들은 다 꼰대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다 꼰대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치. 그렇게 뭉툭거려서 다 그런 사람을 생각하고 또 신입사원들은 뭐 애들이 다 X가지 없어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런 경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 그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일반화해서 얘기하니까 그걸 듣는 또 그 당사자들은 난 안 그런데 왜 이걸 이렇게 일반화해서 얘기하지? 뭐 이런 것들도 그냥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제 딸하고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건널목에서 신호등을 보고 건너가려고 할 때 신호등 불이 딱 바뀔 때 건너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딸한테 얘기해요. 파란불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딸은 저한테 얘기해요. 아빠 초록불인데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똑같은 걸 보고도 나는 파란불이라고 그렇죠. 했고 우리 딸은 초록불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파란불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제 건너갈 수 있어라는 뜻이었고 우리 딸의 초록불은 색깔이 초록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서로 간에 그 아래에 있는 의도를 모르고 그 겉에 있는 것만 얘기하다 보면 야 파란불인데 무슨 얘기야 초록불인데 무슨 얘기야 이거 가지고 갈등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인지하는 게 다르다는 건데, 그렇죠? 퍼셉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보더라도 인지하는 게 다르고 그치. 생각하기 다르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성격과 또 연관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제 책 중에서 제가 성격과 성향이라는 모듈이 있어요. 그 요소가 그 항목이 있는데 사실 그게 이제 그런 사람의 타고난 어떤 기질들을 다른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나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다양한 갈등들 그리고 인식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사례에 넣었거든요. 이제 그것도 이제 어려운 이유들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실제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관계를 맺을 때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당연하지. 뭐 사람은 다르니까라고 이걸 인지하고 있지만 실제 막상 대화를 하다가 뭔가 다르다고 느끼면 거부감이 보이고 저 사람 나랑 맞지 않을 거야. 저 사람 나랑 뭔가 달라. 그리고 싫어. 저런 사람 나 싫었어.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막 벽을 치죠. 이런 것들이 소통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저 사람 말 잘 안 통해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거꾸로 내가 그런 지적을 받으면 나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받는다? 네. 소통이 안 돼 이 사람하고. 그리고 나한테 답답하대 이야기가 잘 안 통한대. 누가요? 누가? 아무튼 그렇게 얘기하면 보통 집에 있는 집에서? 사람들 집에서 부인이 얘기하면은 아들이 거들어가지고 쌍으로 양쪽에서 막 얘기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용어가 있잖아요. 셀프 어웨어니스. 그러니까 자기 인식이 안 된 거죠. 보통 사람들이 우리 조직에서 그렇지만 리더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나는 너희들 진짜 잘해주고 되게 나 겸손하고 너희들한테 항상 배려해주고 그렇지 않아? 그 얘기하는데 밑에 팀원들이 다 듣고 그럼요라고 얘기하는데 뒤에 가서 웃기고 있네. 쟤 못되고 이기적이고 나쁘면서 이게 뭐냐면 그게 뭐 리더가 가진 셀프 어웨어니스 자기 인식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되면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갭이 생겨서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를 비난하는 저들이 잘못됐는데. 그러니까 그 자기 인식이 안 된 거예요. 그게 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저들이 인식이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꼭 내가 틀렸다고만 생각할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재밌다기보다는 조금 최근에 이제 제 아들한테 이제 들은 그 경험한 사례인데 저도 셀프 어웨어니스가 안 될 때가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자주 이제 우리가 바쁘니까 자주 못 보고 하니까 이제 어느 날 같이 얘기하다가 막 이제 얘기했어요. 제가 이게 부드럽게 막 얘기하는데 야 아빠가 항상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고 고생하고 너 그거 알고 있니?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아빠가 이렇게 너를 항상 뭐 해주려고 노력하고 뭐 사주고 아빠 열심히 일하는 건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닌 것 같아 아빠. 아빠는 아빠를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충격을 먹으면서 조곤조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의 얘기가 다 맞는 거예요. 아빠는 내가 들어와서 내가 뭘 정리를 안 하고 있거나 뭐 내 방에서 공부를 안 하고 있거나 하면 아빠가 막 소리친 적도 있잖아. 그리고 뭐가 몇 번 했는데 말 안 들으면 아빠가 막 때리려고 한 적도 있잖아. 그러니까 제가 기억이 나는 거죠. 네. 아니 그건 다 너를 위해서 아빠가 한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이의 생각은 그게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빠는 집에 들어와서 내가 뭔가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화를 냈다고 생각하고 그 짜증을 부렸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이야.
아이가 되게 똑똑하네. 아, 그런가요? 소통의 대가가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 나는 내 관점대로 우리 아이를 키우고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뭐가 안 돼 있으면 그거 똑바로 안 해? 이거 이렇게 해야지. 빨리 뭐 일어나. 이렇게 했는데 이 아이 느낌은 아빠가 짜증을 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중요한 거는 그건 내 관점이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의 관점에서 봤으면 이 아이는 아이의 관점을 내가 존중해주고 그걸 인정해줘야 되거든요. 그걸 감정을 공감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못한 거죠. 그래서 내가 좀 반성하고 후회했어요. 아니 소통 전문가인데 우리 아이의 이 마음을. 그래서 내가 그때는 사실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이런 기법들을 활용해서 진짜 이제 부드럽게 얘기하면서 공감해 주니까 아이가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제가 사실 그렇게 했던 거 아빠가 사랑하는 거 몰랐는데 아빠 지금 들어보니까 아빠가 나를 위해서 한 건지 이제 알겠네 아빠. 그래서 뭐 나도 그러면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일반적인 아빠와 아들의 대화가 아니다 이거는. 그러니까요. 아니죠. 저도 이제 오랜만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전에는 저도 막 이렇게 그냥 했죠. 근데 이제 그래도 제가 또 이쪽 분야를 하니 어떻게 안 할 수 없잖아요. 모범을 보여야죠. 그래서 뭐 그런 스킬들을 좀 발휘했더니 진짜 아이가 자기 얘기를 하고요. 아빠도 그걸 알았으면 나도 앞으로는 아빠가 원하는 대로 한번 노력해 볼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좀 감동도 하고 내가 조금 자기 인식이 안 됐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야, 근데 초등학생과 그런 대화가 가능하다는 게 그 초등학생 진짜 똑똑한. 가능하지 않아요. 요즘에 4학년인데요. 말을 잘해요. 요즘에는. 네. 아니 어떻게 자기 인식이 좀 되셨어요, 박종호 대표님?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아직도 그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한번 갭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자기를 먼저 돌아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니 제가 볼 때는 박종호 대표님 맞아요. 네, 그들이 좀 이상해. 오, 역시 훌륭하신 분이시군요. 네. 공감해 주셨어. 역시 코치님은 네. 진짜. 네, 그들이 이상해요. 맞아, 멋지신 분입니다. 우리 3명 빼고 집에 계신 그들이 이상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또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저희가 이 책을 다 보셨잖아요. 그러면 소통의 10가지 요소가 있죠. 혹시 본인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굳이 하나 뽑으려면 어떤 게 좀 중요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뭐 다 필요한 것 같고, 저는 사실은 소통을 특별하게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라포라는 부분에서 인상적으로 봤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포라는 게 한편으로 보면은 그 딱 떨어지지 않는 뭔가 이렇게 애매하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라포라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뭐 재미있게 봤던 것 같아요. 인상적으로. 이게 라포에 대해서 자세한 스킬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캘리브레이션도 나오고, 그렇죠? 뭐 저 페이싱이나 뭐 미러링도 나오고, 그렇죠? 뭐 리딩 이런 게 나오는데. 근데 이게 실제로 다 확실한 거예요? 그럼요. 근데 되게 희한한 거가 고개를 위로 들고 눈동자를 왼쪽으로 보면은 눈동자. 뭐 과거에 뭐 기억을 하는 거고. 이거는 NLP에서 사실은 그 나온 건데요. 네. 기본적으로 한 90% 정도는 맞다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나 자신도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보다가 네. 뭔가 과거에 어떤 거가 생각 안 나서 막 생각나려고 하면은 눈동자를 왼쪽 위로 막 덮는 것 같고. 네. 뭔가 아이디어를 막 내고 뭔가 상상하는 것을 딱 내려고 그러면은 눈동자를 오른쪽 위로 딱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실제 비언어 전문가들은 이제 그 TV나 뭐 토론 같은 거 할 때 볼 때 실제 그런 눈동자를 봐서 저 국회의원이 토론하는데 거짓말을 시킨다 눈동자 보고 거짓말 시킨지는 알아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캐치해내서 사실 분석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는 그렇게 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렵긴 해요. 그래서 사실 이걸 제가 연습을 예전에 막 했을 때 실제 학습하면서 연습했을 때 연습할 때는 알겠더라고요. 뭐 이렇게 질문 던지고 그 생각하는 걸 보면 눈동자 보면 실제로 한 90% 정도는 정확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주 트레인돼서 그러니까 뭐 훈련돼서 연습을 많이 하면 딱 느끼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좀 확인하기는 어렵는 단점이 있죠. 어쨌든 간에 그걸 알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협상을 한다거나 뭐 상담 같은 거 하는 분들은 실제 그런 걸 보고 그 사람의 감정이나 상태를 좀 파악할 수 있죠. 그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 딱 결정하긴 어렵지만 그쵸. 뭐 약간 반복된다든지 하면 그렇죠. 그런 판단이 어느 정도 될 거라는 생각이 그래서 상담 들더라고요. 같은 거 하는데 계속 질문 던져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 눈이 계속 일방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느낌도 거짓말인 것 같은데 눈동자까지 그러면 그게 정말 거짓말일 확률이 높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지어내는 이야기는 오른쪽 쪽이에요, 왼쪽으로 가는 쪽이에요? 뭔가 지어낼 때 머릿속. 상상할 때 네. 오른쪽으로 가는 게 그런 거 그렇죠.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지어내는 거 오른쪽. 네. 그리고 오른쪽. 실제로 있었던 생각을 기억을 끄집어내는 게 왼쪽.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재를 그 책을 보신다면 160페이지 그렇죠. 있어요. 160페이지에 이런 게 이게 있어가지고 제가 네. 여기도 책갈피를 해놨었는데 이게 좀 재밌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억된 시각은 내가 그러니까 뭔가 기억을 만든다고 하면 내가 본 상황에서는 좌상향이잖아요. 왼쪽 네. 눈이 위로 올라가는 거고 이제 창조된 시각 같은 것들이 이제 거짓말이죠. 우상향. 그렇죠. 만들어내거나 생각하거나 그런 거니까. 오른쪽이 거짓말, 왼쪽이 그렇죠. 실제 기억. 기억지. 그렇죠. 네. 뭐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굉장히 이거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외우고 막 다 연습하지 않으면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눈에 올라갔지 뭐지 막 이렇게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훈련된 분들은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걸 예전에 봤을 때 왼쪽으로 갔을 때는 기억을 가지고 온다. 오른쪽으로 갔을 때는 생각을 만들어낸다. 뭐 요 정도만 간단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보시면 뭐 귀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 인지하시고 그냥 그걸 도움이 되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걸 외우고 막 이렇게 하는 뭐 상담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시라면 맞아요. 그런 건 아니니까. 그렇죠. 이런 것도 있다. 네. 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재미가 있어요. 네. 우리 그러면 코치님은 어떠세요? 어떤 부분이 가장 소통이 어려운 이유였을까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 중요하게 생각되는 네. 거. 네.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경청. 중요하죠, 진짜. 예. 네, 뭐 하나도 안 중요한 건 없는데 이제 왜 경청이 중요하냐 하면은 모든 소통에서 시작은 경청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그 전에 뭐 마음을 먹는다든지 이런 거 있겠지만 실제 대화가 진행되면 경청이 중요한데 코칭에서도 경청이 중요한데 코칭에서의 경청의 목적은 사실은 질문하기 위한.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기 위해서 사실은 경청이라는 부분을 하는데 물론 이제 많은 이유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경청은 끝까지 듣고 그다음에 그 사람 얘기를 끝까지 듣고 그다음에 내 생각을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희도 코칭을 하면서 얘기를 듣다 보면은 질문이 막 떠올라요. 네, 그래서 이거 끝까지 듣기가 힘들구나. 맞아. 이야기하다 보면은 네. 내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왜 말을 끊냐고. 네. 집에서 맨날 타박을 받아요. 왜 내 생각이 올라오는데요, 맞죠? 그러니까 잘 들어주실 것 같은데 안 그런가 봐요 또. 제가 잘 듣죠. 잘 듣는데. 박정화 대표 항상 오르세요. 그러니까요. 제가 잘 듣는데. 저는 뭐 다 중요하지만 저 그 중에 하나 뽑으라면 저는 이제 경청하셨으니까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연결되어 있는 공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소통과 공감. 네. 그렇네요. 그렇죠. 공감. 네. 왜냐하면 사실 이제 공감은 철저하게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게 쉽지 않잖아요. 특히 이제 남성분들은 더 그게 쉽지 않고, 그러니까 얘기를 들으면서 자꾸 자기 입장 생각을 많이 하는데. 보통 공감은 그냥 날 내려놓고 상대방이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해주고 그걸 들어주고 그것에 대해서 지지해주고 이런 것이 이제 공감인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게 이거죠. 특히 이제 조직에서 남자 상사들 특히 꼭 남녀 여자를 가리는 건 아닌데 전반적으로 공감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러잖아요. 뭐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막 여성 직원들이 뭐 어떤 이슈를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보통 리더들이 저게 지금 그렇게 화낼 일이야? 이렇게 하면서 판단해요. 저 별 문제도 아닌 거 가지고 왜 그러지? 근데 사실 그런 공감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면 왜 그럴 것인가를 잠깐만 들여다보려고 노력하고 아니면 평상시에 관찰하고 그래서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고 생각하는지를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대어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런데 왜 남자들이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생물학적으로 좀 그게 있잖아요. 생물학적으로 뭐가 있어요? 저 들은 것 같아요. 아니 생물학적으로 네. 남성과 여성이 신체 생략적으로 좀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 저는 본 것 같아요. 제가 믿거나 말거나 하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전에 그 동굴 생활할 때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사냥을 가잖아요. 네, 그렇죠.
남자들은 사냥을 가요. 네. 근데 저 친구가 다리를 다쳤어. 네. 아파서 어떻게 이 공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니 그래서 사냥 갈 수 있겠어? 이런 얘기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일을 중심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은 그럼 너 빠져. 니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 우리 사냥 못해. 빠져가 되는데 그때 여성들은 이제 한 무리를 이루어서 이렇게 생활하잖아요. 생활하니까 어떤 사람을 봤어. 불편하면 안 돼. 내일도. 근데 뭔가 좀 답답해. 저 사람하고 좀 관계가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그럼 둘러서요. 삥 둘러서요. 그래서 여성들의 대화의 특징은 둘러싸는. 그래서 이런 거잖아요. 옷장문을 열면서 하는 얘기가 입을 옷이 없네. 이게 둘러싸잖아요. 옷 사줘가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하는 것은 남자들은 일 중심, 여성들은 이제 그런 관계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것도 뭐 일리가 있네요. 일리가 있는 얘기 같고 우리가 실질적인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까 공감을 못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공감보다 더 중요하게 지금 빨리 일을 더 잘해야 된다라는 뭔가 우리보다 약간 앞세대, 뭐 우리도 비슷하지만 빨리빨리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갖는 그러한 습관 이런 거에서 공감을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예전에 사피엔스 했을 때 네. 그때 인류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거기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하는 일과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런 능력들도 진화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그렇네요. 드네요. 그렇죠? 네. 공감을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감을 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엔 제가 제 책 중에서 본인이 봤을 때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 그 요소들 하나씩 한번 솔직하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이 시간에. 저는 솔직하게 고백해 보면 네. 공감이 제일 안 돼요. 진짜요? 네. 오. 그게 왜 그러냐면 네. 고객한테는 공감이 잘 돼요. 가족한테는 공감이 안 돼. 그래서 잘 생각해 보니 고객은 나에게 돈을 주지만 가족은 나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 그런 그러니까 일 중심에 빠르게 뭔가 성과를 올려야 되는 대한민국 아버지의 표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공감이네요. 그러니까 공감을 못하는 사람을 공감해줘야 된다니까 우리가. 그러게요. 그렇군요. 학사님 어떤 게 제일 부족하세요? 제가 보니까 저도 라포 아까 얘기했던 라포하고 지금 얘기한 공감이 저한테는 좀 부족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 만나서 이렇게 딱 있으면은 뭐 할 말도 없고 삘삘하게 되게 어색하게 시간 같은 거 많이 잘 보내는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때로는 그 사람을 공감해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의 입장에 서는 게 조금 뭐 귀찮다고나 할까?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게. 그래서 라포를 형성을 잘 해야 하는 부분? 보통 사람들 만나면 처음 만난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보통 행동하세요? 본인이 어떻게 하세요? 먼저? 그러니까 나는 먼저 나한테 친절하게 대응을 하기 전까지는 내가 별로 대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어느 순간 생각해 보면은 내가 그 생존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우선 먼저 처음 만났다. 네. 인사할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네, 박종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 말을 이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냥 가만히 있어요. 먼저 특별하게 할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먼저 말을 걸어주면 그 비즈니스 상황에서든 뭐 일본 상황에서든 말을 걸어주면 그때 이제 이것도 약간 뭐 성향의 차이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좀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분들은 먼저 만나자마자 안녕하세요. 뭐 인사한 다음에 뭐 잘 오셨네요. 더우시나요? 이러면서 호구조사 시작하잖아요. 어디서 오셨어요? 뭐 이러면 저기 서울역에서 왔는데 차 막히지 않았어요? 뭐 이래서 막 얘기를 끌어가면서 친근감 있게 대화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뭐 내향적이거나 좀 자기 드러내지 않는 분들은 그냥 먼저 얘기해주길 바라고 거기에 응대를 잘 해주는 게 더 편한 분도 계시고 이제 그런 이제 기질적으로 좀 다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라포에 대한 스킬을 내가 좀 잘 이해하고 있다면 성향인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물어왔을 때 제대로 내가 리액션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더 빨리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좀 친하게 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실제로는 딱 보면은 특별하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딱 막혀요. 할 말이 없을 수 있죠. 네, 정말 뭐 할 말을 만들어낼 수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뭐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그냥 제대로만 리액션 해줘도 사실 잘 웃어주고 잘 웃어주고 네. 뭐 잘 바라봐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잘 중간중간 뭐 이렇게 호응해주고 많이도 이렇게 정말 그런 질문도 던져주고 뭐 이렇게만 해도 상대방이 이 사람이 나의 말을 정말 열심히 듣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대화에 좀 몰입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스몰 토크인가요? 그 책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사람과 이제 소통을 할 때 있어서 질문을 몇 가지 준비하는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재밌게 본 영화가 있으세요? 라든지 최근에 주말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이런 아주 사소한 질문이지만 그 질문을 통해서 이제 대화로 이어나가는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좋네요. 네, 그런 걸 기억하는 게 하나의 스킬이에요. 그렇죠. 네, 한 10가지 정도, 10개에서 20개 정도만 외우면 되니까 그 만났을 때 한 대여섯 개만 질문하면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이제 대화가 되니까 그래서 한 대여섯 개 정도만 기억하시면 젊은 예쁜 여자분한테는 언제서부터 이렇게 예뻤어요? 뭐 이렇게. 그러면 그거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네, 그거 기분은 좋지만 이 뭐지? 내 얼굴 보고 만났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남들과 다른 자신만의 매력이 있다면 뭐가 있으세요? 이렇게. 그분이 얼굴? 농담입니다. 웃기자고. 예. 별로 우습지 않아요. 웃었잖아요 지금. 네. 공감을 해주셔야죠. 그래 공감 이런 거 웃겼어요. 공감 부족하시네. 아하. 이때는 싫어도 막 하하 웃으면서 재밌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내가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구나. 네. 우리 솔직해서 너무 솔직해. 네. 그렇죠. 공감이 필요하고 또 피드백도 필요한 거죠. 재미없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재미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저는 굳이 뽑자면 저는 다 잘하죠. 완벽한 소통법의 저자니까. 네. 완벽한. 그러나 저는 말하기.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저는 말이 많잖아요. 제가 꼭 강사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좀 되게 외향적이고 좀 말이 어렸을 때 많았던 것 같아요. 말이 많은데 말이 많다 보니까 요즘은 좀 안 그러는데 옛날에 같은 경우에는 실제 강의하기 전에는 이렇게 말이 많다 보니까 실수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서 그냥 상처 주는 말도 딱 던졌는데 상대방의 그런 뭐 성향이나 기질도 고려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던지면 어떤 분은 그 상처를 받거나 별말 아닌 것 같아도 그것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예전에는 좀 잘 구분 안 하고 그러니까 사실 직선적이지는 않은데 그냥 또 할 말은 또 하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돌아보면 상처를 가족들도 그렇고 그런 거에 받았다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말하는 걸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조심하고 그다음에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말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다양한 얘기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최고의 페이지 또 하나 해야죠. 그래서 우리 박사님부터 최고의 페이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최고의 페이지. 제가 뽑은 최고의 페이지는 갈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45페이지서부터 시작되는 적당한 갈등은 성과를 향상시킨다. 중간 부분 한번 읽을게요. 갈등은 적당한 것이 가장 좋다. 갈등의 상태가 적절할 때 팀의 효율성이나 성과는 올라가게 된다. 왜냐하면 적당한 갈등은 상호 간에 협력적으로 일하고 스스로 문제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찾기 때문에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며 이를 통해 조직은 혁신적으로 변하게 된다. 따라서 적당한 갈등이 있는 것이 조직의 팀워크나 협력, 조직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갈등에 대한 요 뒤에 이어지는 부분이 뭐 갈등의 순기능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역기능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사실 저는 갈등이 싫거든요.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갈등을 무조건 피하는 방향으로만 생각을 많이 했는데 갈등이 때때로 많이 어느 순간 어느 정도는 필요할 수도 있다. 또는 필요할 수도 있다라기 표현보다는 순기능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갈등을 무조건 피하는 게 아니라 갈등을 잘 활용하는 게 좋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거기 보시면 이제 뒤에 유형이 나오는데 그렇죠? 회피형에 가까운 갈등 유형에. 그렇죠. 나는 무슨 갈등이 생기면 회피하거나 좀 피하고 싶죠. 그렇죠. 많이 그래 맞고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요즘도 그냥. 제가 강의 때 경험해 보면 이 유형이 중에서 물론 이게 좋다 나쁘다 꼭 구분하면 안 되지만 좋은 게 있어요. 근데 회피형이 제일 나쁘대요. 나쁘게 나와요. 그리고 대화를 하다 보면 조세 일을 할 때 가장 사람들이 그 교육생들이 싫어하는 형이 회피형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별로 안 좋게 싫어하는 유형이 뭐냐고 뽑아보잖아요. 유형별로. 그러면 대부분 회피형이 나와요. 왜냐하면 일을 할 때 사실 회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일을 효과적으로 어쨌든 갈등이 생겼지만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회피할 게 아니라 어떻게든 직면해서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보통 회피한 사람들은 그냥 나 안 할래. 너희가 알아서 해. 아니면 난 싫어. 이렇게 하게 되니까 대화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계속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유형에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마인드를 조금 내가 좀 더 잘 협업할 수 있는 협력형 문제 해결형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갈등을 회피하는 유형의 사람이 있는 거고 나는 A라는 사람은 회피형이다. 나는 회피형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고정 마인드 세트를 갖게 하니까 그건 안 좋은 거고 이런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 나는 성장 마인드 세트를 갖고 협력형의 인간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네. 낙연이. 책 좀 읽으셨어요? 또 활용하시네요. 우리 캐럴 드윅의 네. 앞에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네. 저희 성장 최고의 마인드셋. 페이지 성장 마인드셋. 네, 코치님은 어떤 페이지 한번 보시죠. 저는 81페이지 소제목은 갈등의 원인은 타인은 나의 기준대로 움직여야 하는 것이라는 부분인데 짧은 부분이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사람들이 나의 기준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영역입니다. 네. 갈등이시군요. 저랑 비슷한. 네, 비슷한데. 아니, 같은 카테고리에.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다른 게 이제 그 건강한 갈등을 얘기했다면 갈등의 원인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나의 기준대로 움직여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유경철 대표가 썼던 몇 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기준으로 본다. 라는 얘기를 몇 번 반복했어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갈등과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감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잘 보면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공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공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공감의 영역이 없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감정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감정을 읽어줘야 되는 내 안에 단어가 없다고 한다면 그 상황을 읽어줄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내 기준대로 움직이는데 근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갈등을 만들어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계속 그런 걸 반복한 이유는 제 경험하고 사실 많이 제가 느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결국은 사실 배려를 하면 문제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보통 누구나 자기중심적이고 내 중심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처리할 때 아니면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내가 생각한 걸 꼭 관철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게 아니면 틀렸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조정이 안 되고 또 협업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뭐 화가 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하면 절교를 하기도 하고 아예 보지 않기도 하고 특히 이제 일반적인 관계에서 친구들이나 지인들은 사실 그게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아픔들도 저도 겪은 적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바꾸는 게 근데 바꾸기 쉽지 않죠. 또 그 자신의 신념이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이 사람 중에서 가장 골치 아픈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골치 아프냐면 착한 사람이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자기가 해놓은 것이 착하기 때문에 자기가 한 것이 맞거든요. 그 다른 사람들한테 착한 걸 강요해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착함에 묻혀 있다 보니 그것이 옳은 세상이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맞아요. 생각하는데 나는 착함이 아니라 현실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갈등의 갭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 개인의 신념, 그렇죠. 그렇죠. 가치관 뭐 이런 것도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 변하지 않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신념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종교를 굳이 얘기하자면 기독교잖아요, 시잖아요. 근데 종교를 바꿀 수 있어요? 종교를 뭐 필요해 예를 들어서 필요해서 뭐 불교나 쉽지 않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되게 강력한 신념이긴 한데, 그러니까 작은 신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작은 신념들도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소통 관점에서 보면, 관계 개선이나 보면 작은 것들은 사실 내 의지로는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상대방에 맞춰주려고 노력하고 이런 속에서 사실은 더 관계가 개선이 되고 어려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요소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 신념과 가치관이 서로 다른데 이 두 개 차이가 뭔가요?
다르다기보다는 사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신념은 세상을 판단하는 나의 기준, 그리고 나를 판단하는 나의 기준, 살아가는 모든 것에 대해 내가 그렇다고 믿거나 또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가치관은 이런 거죠. 무엇이 꼭 그래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을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가치관은 옳고 그르고 나쁘고 좋은 것에 대한 신념 중에 하나죠. 그래서 다르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신념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신념, 큰 신념 그쵸. 안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그렇죠. 가치관이다. 이게 옳다 나쁘다. 예를 들어서 책에도 나와 있지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아침에 9시가 출근 시간인데 어떤 팀장님이 나는 지각하는 사람은 정말 싫어. 그런 친구들은 뭐 일을 잘하든 못하든 그냥 기본적으로 좋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신념이에요, 가치관이에요? 신념이자 가치관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옳고 그르다는 것에 대한 판단이잖아요. 그럼 가치관인데 그 가치관도 어떻게 보면 나의 신념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그런 단어를 명쾌하게 우리가 그 파악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뭔가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고집하지 말자 이 맞아요. 그게 사실 메시지입니다. 뭐 그런 차이가 중요한 것보다는 중요한 건 사람의 신념이나 가치관들이 사실은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계속 주장하고 그것을 내가 고집하면 상대방이 어때요? 그 신념이 어긋나면 내가 배척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그게 관계가 안 좋아지거나 소통이 안 되죠.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내가 들었는데 나는 달라. 그렇지만 저 사람 말도 일리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신념을 조금 더 변경한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신념을 변경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강요하지 말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좀 남들이 보기에는 좀 이상한 신념을 갖고 있지만 그게 또 그 사람의 나름의 독특함을 만들어주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걸 남한테 강요하지는 않는 걸로. 그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사실 뭐 제 책이라 다 그냥 최고의 페이지예요. 그런데 제가 에필로그에 쓴 게 이제 제 책의 맨 뒷장에 맨 뒤에 표지에도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이거 읽어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소통의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알고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몸에 익어야 비로소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된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타인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 그것이 훌륭한 소통자가 되는 지름길이다. 스스로를 이해하고 타인을 공감하며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 결국 타인의 변화를 바라는 것이 아닌 스스로가 변하는 것, 그것이 소통의 출발점이다.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이 책의 전체를 정리하는 그런 문구이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사실 소통을 우리가 이런 스킬들도 보시면 다 대부분 아는 거예요. 알고 있고 이미 예전에 배웠고 경험했던 것들인데 사실은 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소통을 어떻게 하면 잘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알고 있는 것을 잘 실천하세요. 예. 근데 만약에 정말 모르는 분도 있긴 하죠. 그런 분들은 배워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제대로 하게 되면 사실 소통을 잘할 수 있거든요. 우리 사실 경청 모르나요? 타인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는 거 다 알고 있고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근데 듣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계속 내가 노력하려고 해보고 공감도 마찬가지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요. 질문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이 책을 통해서 이쪽에 뭐 세부적인 툴들이 있고 스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내가 직접 한번 해보는 거죠. 근데 처음은 어렵죠. 왜냐하면 누구나 처음은 다 어렵습니다. 살을 빼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한두 번 계속 해보고 또 해보고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잖아요. 습관이 되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중엔 그냥 의식하지 않아도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보면서 나오죠. 그러면 그것이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네. 소통을 잘하는 사람과 잘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소통을 잘하려고 하는 사람과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겠군요. 그렇죠. 소통을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완벽한 소통법을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잘하려는 마음을 한번 갖고 적용해보고. 좋습니다. 네, 하여튼 저희가 이제 뭐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간단하게 소감 한 번씩 얘기하고 좀 정리할까요? 네. 네. 저는 완벽한 소통법, 완소남,
완전히 소중한 사람. 네. 유경철 대표의 이야기를 들었고요. 오, 완소남. 네, 완소남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네요. 네. 예, 딱 일치하네요. 공감해야 되죠. 공감해줘야지 빨리. 저 피드백 할까요? 공감할까요? 공감해주세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해요. 고맙습니다. 네. 아무튼 소통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가까이 있으면서 굉장히 우리 주변에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을 바꾸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변화라고 얘기한다면 뭔가 큰 것이 변해야 되느냐, 혁신 이러면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조그만 일상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큰 변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소통이 변하는 것, 그래서 내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크게 변하는 어떤 하나의 중요한 그 어떤 방향점, 나침반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굉장히 좋게 말씀해 주셔서 역시 네. 기대하겠습니다, 박사님. 저는 사실은 이 소통에 관해서 별로 그 공부를 해본다든지 관심을 가져보지를 않았었어요.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뭐 공감하고 경청하고 큰 관심을 갖지 않았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약간 관심을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게 뭐냐 얘기할 때 뭐 언어를 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그 언어를 잘 쓰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소통에 대해서 한번 더 많이 잘하려고 노력하는 마음 이런 것도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약간씩의 노력을 한다 그러면은 뭐 이런 책에 나와 있는 걸 다 알아가지고 그대로 잘 활용하고 막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이런 책에 있는 내용도 한번 관심 있게 보고 그리고 잘하려는 마음으로 그냥 열심히란 말보다는 그냥 마음으로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이제 이번 시간을 정리하면서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책을 쓸 때도 그랬고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중요한 건 소통을 왜 잘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소통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뭐 가족 간의 소통도 마찬가지고요. 직장 안에서의 상사와 부하직원의 소통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지인과의 소통도 마찬가지인데 소통이 안 되면 답답하죠. 힘들죠. 갈등이 많으면 어때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저 친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좋은 관계로 이어질까를 고민을 많이 하고 또 뭐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힘들었던 저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면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으면 우울하고 불행하잖아요. 불행해지면 삶을 살기 싫잖아요. 계속 악순환이거든요. 그래서 소통을 잘해야 하는 이유는 정말 수백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이다. 나의 행복. 내가 행복하면 타인들이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 있는 뭐 여러 가지 10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뭐 정말 다 실천하면 진짜 완벽한 소통을 잘하는 분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내가 부족한 것들을 좀 인지해서 그 인지한 것들을 잘 하려고 노력하는 마음, 그냥 그런 마음만 가져도 사실 이 책이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시고 행복해지시고 그래서 또 조직에서 성과도 내고 개인적인 관계도 좋아져서 아주 훌륭한 그러한 좋은 사람들로 성장하시고 또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길게 거창하게 했는데. 네. 소통은 행복이다. 네, 그렇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주 책을 좀 소개할 건데. 네. 다음 책은 뭐죠? 다음 책은 케미스트리란 책이고요. 케미스트리? 어디서 들어봤는데?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봤는데. 네. 성과를 만드는 조직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학적 결합이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화학적 결합을 일으켜야 되는지 다음 시간에는 케미스트리로 함께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동훈 코치께서 쓰신 책입니다. 네, 양정훈 코치와 같이 공저로 해서 쓴 책입니다. 케미스트리. 기대됩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제목이 너무 좋아요. 케미스트리. 네, 그렇죠. 네, 케미가 맞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또 이동훈 코치님의 두 번째 저자의 책을 한번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너무 즐거운 유쾌한 대화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스스로 업을 막 시켜요. 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제가 완벽한 하면 소통하고 끝낼까요? 네. 네, 좋습니다. 완벽한 소통! 와!